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은닉재산 들키자 나부터 말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추징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군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텐데 최순실 씨가 폐악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아마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차명으로 숨겨뒀던 한 100억 원 정도가 특검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이제 최순실 재산이 뭐 주로 건물 뭐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장시호 씨의 도움을 통해서 일단 차명 재산을 찾아냈어요. 그렇다 하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격분을 하면서 자신과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구속한 것은 이제 폐악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폐악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짓을 이제 폐악질이라고 우리가 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보면은 정말 이게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게 좀 가치 혼돈의 시대에 좀 사는 듯한 그런 느낌만 솔직히 듭니다. 예. 그 뭐냐면 사실 자신이 한 짓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 특검에서 오히려 찾아낸 데 대해서 오히려 그것에 격분하고 있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순실 재산이 그동안 뭐 독일에 숨어 있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검이 현재로서 이제 100억 정도밖에 아직까지 못 찾아냈는데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 바로 자신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형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이 뇌물죄 구속은 폐악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폐악질이란 단어가 참 생소한데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폐악질이라는 말의 이제 정의는 우리 이 위원께서 잘 해주셨고요. 보통 폐악질을 하는 여자들이 폐악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글쎄 꼭 그렇진 않겠지만 중년 이상의 여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이렇게 예를 든다면 옛날 영화 중에 올감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그 짓, 그것도 폐악질이고, 또 조선 숙종 때 장희빈이 인현왕후한테 했던 거, 또 숙종 당시에 그 영조의 모친이었던 무수리한테 장희빈이 했던 짓,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폐악질이 어떤 건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주로 폐악질을 좀 하던 사람이 폐악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그거는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입에 담기도 어감이 너무 세서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글쎄 우리가 4개월 동안 최순실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까도 저 채널의 단독 보도지만 뇌물 혐의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가 지금 사실은 주장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 뭐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진술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장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뇌물죄로 처벌받느냐 아니면 횡령죄로 처벌받느냐 사실은 그 형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그다음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예. 수뢰 액수가 이미 50억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는 두 죄 어떤 죄로 가나 사실상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냐 아니면 횡령죄냐라고 이야기를 다투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뇌물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는 이상은 뇌물죄가 공범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고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령죄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대단히 전략적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또 횡령의 의미, 횡령죄가 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건 또 내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횡령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횡령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또는 동계연계 스포츠재단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나 재단들에 의해서 횡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판 절차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보도에 뇌물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는 무죄를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 지갑론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 거 없고요. 그 예.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경제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내 재산을 몰수할 거면 박 대통령 재산부터 추징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들으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것처럼 여기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네, 자기 돈 안 뺏기려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 왜 그 나한테 이러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박 대통령부터 해야지 왜 나부터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쭉 그 특검이 그 조사 과정에서 쭉 우리 한 6개월 동안 지켜보고 다 봤지만 하여튼 최소 그럴까봐 좀 이렇게 철저히 좀 부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아니고 네, 대통령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부인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의 재산을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긴 해요. 저는 딱 저 말을 듣는 순간 왜 툭하면 경제 공동체 없어 내 거부터 빼서 뺏으려면 대통령 거부터 빼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올해는 아직 이제 그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 재산신고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박 대통령의 재산이 그 당시에 35억 1924만 원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삼성동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급여라든지 인세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한 3억 5천만 원 이상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기자들의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연봉보다 재산 증가액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세도 있고 또 집값이 부동산분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작년에 신고한 액수대로 하면은 그 전에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요번에 왜 의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의상비를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뭐 윤전추를 시켜서 또는 이영산을 시켜갖고 의상비를 지출했다 그러는데 작년 요맘때쯤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재산은 본인 스스로 최순실 씨는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그러니까 2007년에 최초로 제기했던 김혜호 목사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무슨 옷가게 했다. 또 유치원을 해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해서 벌었다. 네. 강남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옷가게 한 2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재산을 이룬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조사받는 과정도 모두 부인을 한다 하는데 그건 아니오시다죠. 네, 실제로 특검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차명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재산을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최순실 씨가 뭐 과도하게 본인의 어떤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발언 역시 내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과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 더해보면 사실상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재산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도 역시 죄가 성립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말은 내 죄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관계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추징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하라. 그러니까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와 관련해서 뭐 재산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만 재산과 관련돼서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수사도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라. 왜 나만 처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대로 두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변호사님께서는 아까는 선을 완벽히 근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 김남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물귀신 작전이 약간은 있는 거.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그렇게 다 공범관계라고 하고 있는데 예. 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전혀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최순 씨가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보면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최태민 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으면서 결국 돈이 권력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즉 권력은 또 돈이고 그런 걸 느끼면 실제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그 야인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유경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실 재산을 좀 늘리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 재산의 기본으로 해서 98년 선거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 그 돈을 다 지원해 준 게 누굽니까? 결국은 최태민 씨 일가, 임순희 씨가 돈 가치를 다 그 자녀들로부터 각출받아서 실제 그 돈으로 이제 사실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결국 이 돈을 모아야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후로도 꾸준히 갈 수가 있다. 아마 그런 집착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최순실 그 자매들의 재산이 전체로서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최순실 재산은 현금으로는 제일 작습니다. 한 300억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최순득 씨나 그 최순영 씨 같은 경우 오히려 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아마 저는 영원한 미제로 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잠시만요. 여기 또 화면에 나왔던 저 300억 정도는 진짜 그냥 드러나기만 한 거고.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100억을 찾아냈다는 것은 차명 계좌 통해서 찾아냈다는 것이고 또 예. 이제 대금고에서 한 10억 정도 찾아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 될 것인가는 저는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사실은 이 재산을 추적하기 힘듭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유럽에 있는 재산, 즉 독일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손을 못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본다면 그냥 우리가 추정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재산은 현재 드러난 300억 플러스 100억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킬레스고 또 어떻게 보면 최순실을 결국은 자백하게 만드는 요인도 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명으로 어렵게 100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차명으로 더 나올 게 있는데 참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재산과 관련해가지고도 공동경제가 아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재산과 관련해서 몰수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나부터 건드리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굉장히 장의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미르 재단이라든지 K 재단을 보면은 최순실이 뒤에서 강력히 개입한 그런 어떤 그 정황이라든지 물증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갈구리로 모으기 전에 미수에 그쳐서 이 사건이 전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받은 거는 아버지가 어쨌든 벌어서 모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번 것도 뭐 재단을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했든 간에 어쨌든 아버지 능력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박근혜 영해를 공주 대접하면서 벌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도 활용하면 오히려 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 원장님 그런데 최순실 씨가 또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내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탄핵을 결정하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정농단에 대해서 좀 뻔뻔한 그 이게 현상, 그 상황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재판이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엮은다는 발언하고도 저는 똑같은 상황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탄핵할 정도, 탄핵도 안 되고 또 설사 법률을 위반하고 좀 국정농단을 했더라도 탄핵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무튼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후딱딱 이렇게 해치워버리느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찬히 상황을 보고 나서 해도 안 늦을 텐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그 뻔뻔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재판을 좀 지연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최순실 재판을 끝내고 탄핵하는 게 최순실 주장도 아예 일리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의 예. 대부분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연루가 돼서 본인이 그렇죠. 한 일이니까 예. 내 재판에서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어떤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탄핵 심판이 그거에 연계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뭐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일 추정이라고 해서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국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이 탄핵 심판 심리를 할 때에 최순실 씨 재판과는 상관없이 헌재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심리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번에 걸쳐서 증거조사를 좀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 재판과는 상관없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2시부터 헌재로 가기 전에 이제 최종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헌재 상황을 보기 전에 저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했던 의혹 가운데 잠시만요. 저희가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위해서 헌재 앞에 섰습니다. 탄핵 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실 건지. 저희들은 증거가 없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재판장이 변론 종결 선언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투정 같은 거 없이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럴 예정입니다. 2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20분 전에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취재 앞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다. 변론 초점을 냈다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저 얘기는 이제 오늘 저 얘기, 그러니까 저 기조로 계속 나가겠다는 측면을 봐야 되는지요? 그것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환 변호사는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변호인단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들어가니까 저 변호인, 그러니까 대리인단에서도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 그쪽한테 물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서로 간에도 과연 변호인단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근호인단 토론을 해서 어떤 주장이나 이런 어떤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평우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라는 쪽에 변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중환 변호사는 그럴 것 같고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탄핵 소추안 의결부터가 문제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진행되는 어떤 재판관이나 이런 재판의 어떤 그렇네요. 절차나 이런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따로따로 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마치도 무슨 섞어찌개 운운하는데 따로 국밥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국회 소추한 그 소추위의 주장이 섞어찌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섞어서 했으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저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한쪽에서 증거 없으니까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평우 변호사는 이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또 서석구 변호사는 또 다른 논리를 개진할 것이고 손범규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헌재버스터라고 불리는 릴레이 변론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오늘 재판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국회 소추인단 측은 1시간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제 한 4명이 돌아가면서 그냥 15분씩 이렇게 이제 그 국회 소추 이유를 밝혔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대리인단 측에서는 보면은 이제 지금 각자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변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국 이중환 변호사가 중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관계에 대한 이제 사건 중심입니다. 결국 뭐냐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드는 동기가 뭐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문화융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지 대통령이 돈을 뜯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최순실 문제는 결국 고영태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비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석구 변호사나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헌법 자체에 대한 이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각하돼야 될 성질일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자체가 이거는 무효기 때문에 그리고 8명의 재판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평의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뭐 손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재심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좀 이 상황 자체가 저번에도 보면 이 김평우 변호사가 1시간 반하고 나머지 변호사들이 또 잇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사실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변호인들이 상당히 자기 주장들을 좀 펼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마지막 최후의 변론 기일날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측에서 지금 검사 측에서 이게 양측에서 30분씩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국회 측에서 이제 김기춘 그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30분 이상을 1시간 넘게 계속 그 최후의 변론을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너무 길다. 이 문재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 측에서 그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아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가까이 했었고요. 대신 이제 이번에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는 짧게 하고 이제 반대 대통령 측에서 아주 길게 오늘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길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